세계 최악의 땅. 사우디 사막, 지표 온도 52도, 모래폭풍이 하루 3시간씩 휩쓸고 지하수가 예측 불가능하게 솟구칩니다. 그 아래 176km를 뚫어야 했어요. 미국이 포기했습니다. 독일이 손들었죠. 일본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계약도 전에 2년을 준비했습니다. 300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사막에 테스트베드를 짓고 똑같은 조건에서 장비를 돌렸습니다. 실패하고 고치고 다시 돌렸어요. 계약 확정도 안 됐는데 말이죠.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아니, 비웃었습니다. 한국? 초고층 빌딩이야 잘 짓죠. 하지만 사막은 다릅니다. 지층이 다르고 온도가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도시 경험으로 사막을 이긴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클레어 헤일리 유럽연합 초대형 인프라 리스크국 부국장입니다. 8년간 집안 안전 규제를 총괄했어요. 제 서명 없이는 굴착기 한 대도 못 움직입니다. 숫자로 리스크를 계산하고 데이터로 안전을 증명하는 게 제 일이죠. 저는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우디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한국 팀은 서류가 아니라 땅을 봤어요.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을 믿었습니다. 지하 50m 공동이 나타났을 때 계산기가 아니라 몸을 던졌어요. 지하수가 터져나왔을 때 매뉴얼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41m.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52도 사막에서 내부 24도를 유지했습니다. 176km를 정확히 관통했어요.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제 교만이 그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계약도 전에 2년을 준비한 나라가 세계 최악의 땅을 정복했다는 걸요. 지금부터 제가 본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헤일리입니다. 유럽연합 초대형 인프라 리스크국 부국장, 집안 및 터널 보링 머신 안전 규제 총괄이죠. 32살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빠른 편이에요. 실력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5일 오전 9시 런던 사무실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지하철 프로젝트 최종 리스크 검토단 유럽연합 대표로 파견 명령이었습니다. 떠나는 건 내일, 체류 기간 2주. 저는 즉시 수락했어요. 이런 프로젝트가 경력에 어떤 의미인지 알았으니까요. 브리핑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우디 사막 지하 176km 구간, 터널 보링 머신 굴착, 지표 온도 최고 52도, 지하 온도 45도 이상, 모래 폭풍 연 151, 지하수 예측 불가. 제 미간이 좁혀졌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악 조건이었죠. 입찰 현황을 봤습니다. 미국 베크텔 포기, 독일 헤렌크네이트 철수, 일본 시미즈 불참. 중국 중철공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저는 한국 이름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한국이 사막에서 뭘 하겠어요. 제 책상 모니터 옆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거짓말 안 한다. 제가 8년 전에 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숫자가 전부였어요. 데이터가 답이었죠. 현장은 그냥 숫자를 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히드로 공항에서 리야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7시간 비행이었어요. 기내에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 제출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두꺼웠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었죠. 궁금해서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이상했어요. 일반 입찰서는 실적부터 나열합니다. 우리가 뭘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하지만 한국 서류는 달랐어요. 문제 정의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사막의 지질 특성, 온도 변화 그래프, 모래폭풍 패턴 분석, 지하수 분포 추정. 마치 논문 같았어요. 30페이지를 넘기니 나왔습니다. 테스트베드 운영 기록.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년간 사우디와 동일 조건에서 장비를 시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2년이요? 계약도 전에요?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1일 온도 기록, 장비 고장 빈도, 수리 시간, 부품 교체 주기, 굴진 속도 변화. 모든 게 기록돼 있었어요. 심지어 실패 사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17번 고장, 9번 설계 변경, 300억 원 투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미친 짓이에요. 계약도 따지 못할 수 있는데 300억을 쓴다고요? 리야드 도착, 오후 4시. 공항에서 차로 1시간, 프로젝트 본부까지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펼쳐졌어요. 끝없는 모래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저 아래를 뚫는다고? 정말 가능한가? 본부 회의실, 오후 5시 30분.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제보험사 리암 카터, 독일 지질 전문가 한스 밀러, 일본 건설 컨설턴트 타나카 켄지. 모두 베테랑들이었어요. 사우디 측에서는 교통부 차관 알파하드가 주재했습니다. 알파하드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종 후보 두 팀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겠습니다. 중국 중철공과 한국 컨소시엄입니다. 저는 리암을 봤어요. 리암이 속삭였습니다. 중국이 유력하다던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경험이 다릅니다. 중국 팀이 먼저 나왔습니다. 20명이 넘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상하이 터널, 선전 해저 터널. 실적이 쏟아졌어요. 숫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총 600km 굴착 경험, 장비 150대 보유, 인력 3,000명 투입 가능.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 팀장이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입니다. 경험도 최고고요. 사우디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일상입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알파하드 차관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팀 차례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이 8명. 적었습니다. 중국의 절반도 안 됐어요. 더 놀라운 건 복장이었습니다. 절반이 양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작업복이라고요? 저는 리암을 봤습니다. 리암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 팀장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K엔지니어링 대표이고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서현 사막용 터널 보링 머신 열관리 엔지니어. 작업복 입은 젊은 여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준혁 집안 샘플링 현장 책임자. 역시 작업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김태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제목이 이상했습니다. 문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은 실적을 자랑했는데 한국은 문제부터 말한다고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사우디 사막은 세계 최악 조건입니다. 지표 온도 52도, 지하 45도 이상, 하루 3시간 모래폭풍, 지하수 분포 예측 불가. 이건 도시 터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온도 그래프, 모래폭풍 패턴, 지하수 분포도. 데이터가 정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김태준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년 전부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21년 7월 사우디와 동일 조건 사막에서 테스트베드 운영 시작. 총 투자 300억 원. 계약 전입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진짜였어요. 비행기에서 본 자료가 사실이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장비, 작업하는 사람들, 데이터를 기록하는 모습. 모두 진짜였습니다. 17번 고장났습니다. 김태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9번 설계를 바꿨습니다. 243일 동안 매일 데이터를 쌓았어요.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사막 전용 터널 보링 머신. 화면에 장비 사진이 떠올랐어요.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외부 온도 52도, 내부 온도 24도 유지. 김태준이 계속했습니다. 습도 50% 유지. 모래 유입 차단율 99.9%. 굴진 속도 하루 40m 이상. 숫자가 쏟아졌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리암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계약도 전에 300억을 썼다고요? 만약 계약 못 따면요? 김태준이 리암을 봤어요. 그럼 손해죠. 하지만 준비 안 하고 계약 따서 실패하는 게 더 큰 손해입니다. 우린 실패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김태준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투자였죠. 알파하드 차관이 물었습니다. 현장 투입 가능 시기는요?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장비는 이미 부산항에서 대기 중입니다. 계약 즉시 선적 가능해요. 차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중국팀은 화려했지만 과거였어요. 한국팀은 소박했지만 현재였습니다. 아니, 미래였어요. 저는 제 노트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적지 못했어요. 뭘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회의 후 복도에서 리암이 말했습니다. 클레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숫자는 맞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계약 전에 300억이라니. 미쳤어.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미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국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2년간의 기록, 17번의 실패, 9번의 변경. 이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준비였습니다. 철저한요. 제 책상 포스트잇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는 거짓말 안 한다. 맞았어요. 이 서류는 거짓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있었어요. 서류 너머에 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최종 선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알파하드 차관이 말했어요. 오늘 최종 결정합니다. 두 팀 모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중국 팀부터 시작하죠. 중국 팀장이 자신만만하게 일어났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독일 전문가 한스가 물었어요. 사막 경험은요? 중국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사막에서 30km 굴착했습니다.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하군요. 일본 컨설턴트 타나카가 물었습니다. 온도 관리는요? 중국 팀장이 웃었어요. 냉각 시스템 3중화입니다. 문제 없어요. 타나카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리암이 질문했습니다. 보험 리스크 산정을 위해 묻겠습니다. 과거 사막 프로젝트 사고율은요? 중국 팀장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경미한 사고 5건, 중상 1건입니다. 리암이 메모했어요. 저도 기록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지하수 대응 계획은요? 사우디는 예측 불가라고 들었는데요. 중국 팀장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신장에서도 비슷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신장과 사우디가 같을까요? 한국팀 차례였습니다. 김태준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스가 물었습니다. 사막 경험은요? 김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실제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2년간 테스트베드를 운영했습니다. 한스가 코웃음 쳤어요. 테스트와 실전은 다르죠. 타나카가 물었습니다. 인력 규모는요? 중국은 3,000명인데요.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현장 투입 200명입니다. 타나카가 놀랐어요. 200명으로 176km를요? 가능합니까?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동화율이 85%입니다. 사람은 관리와 점검만 해요. 리암이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사고율 제로라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2년 테스트에서 정말 한 건도 없었어요? 김태준이 리암을 똑바로 봤습니다.
경미한 부상 3건 있었습니다. 모두 보고했고 원인 분석했고 시스템 개선했어요. 기록 전부 드릴까요? 리암이 당황했어요. 아니요, 됐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지하수 대응이 가장 궁금합니다. 예측 불가인데 어떻게 대응하시죠? 김태준이 이서연을 봤어요. 이서연이 일어났습니다. 29으로 보였어요. 젊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요. 이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응은 가능해요. 실시간 센서 500개 설치, 지하수 징후 감지 즉시 알림, 3분 내 펌프 가동, 6분 내 방수벽 전개. 모두 자동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이서연이 저를 봤어요. 테스트베드에서 11번 지하수 유입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11번 모두 성공했어요. 평균 대응 시간 4분 12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1번이요? 알파하드 차관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두 팀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왜 당신들이어야 합니까? 중국 팀장이 먼저 대답했어요. 우리는 최대이고 최고입니다. 경험이 증명합니다. 김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준비됐어요. 2년간 이 프로젝트만 생각했습니다. 300억을 쏟아부었고요. 실패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준의 말에는 절실함이 있었어요. 중국의 자신감과는 다른 종류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느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리암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리암이 물었습니다. 누가 딸 것 같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국이죠. 당연히요. 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한국은 너무 작아.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2년 준비, 17번 실패, 300억 투자. 이게 정말 작은 걸까요? 오히려 중국보다 큰 거 아닐까요? 오후 2시 알파하드 차관이 발표했습니다. 최종 선정 결과입니다. 우리는 한국 컨소시엄을 선택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중국 팀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스와 타나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리암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정말로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파하드 차관은 확고했어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경험보다 준비를 선택했습니다. 과거보다 현재를요. 한국팀은 2년간 우리 땅을 연구했습니다. 우리 조건에 맞는 장비를 만들었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300억을 썼습니다. 계약도 전에요. 이게 진정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예요. 중국 팀장이 항의했습니다. 우리 경험을 무시하는 겁니까? 알파하드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시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당신들은 훌륭해요. 하지만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존재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팀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긴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진 사람 같았어요. 복도에서 한스가 투덜댔습니다. 말도 안 돼. 경험 없는 팀을 선택하다니. 타나카도 동의했어요. 위험한 선택이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어요. 정말 위험할까?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게 있을까?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이서연을 만났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더 어려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축하합니다. 이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물었어요. 솔직히 물을게요. 정말 자신 있어요? 이서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준비됐어요. 2년 동안 매일 이 순간을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서연이 창밖을 봤어요.
한국은 작잖아요. 자원도 없고요. 기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고가 돼야 살아남아요. 준비 안 하면 기회도 없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 큰 나라죠. 기회는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이서영 같은 절실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어요. 다음 날 오전 계약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알파하드 차관과 김태준이 악수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팀 표정이 긴장돼 있었어요. 기쁨보다 책임이 더 커 보였습니다. 서명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알파하드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준비도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위해 2년을 썼어요. 그게 답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팀 자신 있습니까? 김태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우디 국민께 안전을 약속드립니다. 그 말에는 허세가 없었어요. 진심만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리암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리암이 말했어요. 보험료 산정이 어렵겠어. 경험 없는 팀이잖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완벽해요. 2년치 기록이 있어요. 리암이 저를 봤어요. 클레어, 너 한국 편드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숫자가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정말 편을 드는 걸까? 아니면 진실을 보는 걸까? 그날 밤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팀 자료를 다시 봤어요. 2년간의 기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온도, 습도, 굴진 속도, 고장률, 수리 시간. 모든 게 기록돼 있었어요. 거짓말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경험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준비가 더 중요했습니다. 중국은 과거가 많았지만 현재가 없었어요. 한국은 과거가 없었지만 현재가 완벽했습니다. 제 책상 포스트잇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는 거짓말 안 한다.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서류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요. 이서영 같은 사람들. 2년을 바친 사람들. 300억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 진심이 숫자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이길 수도 있다고요. 아니, 이겨야 한다고요. 그들이 실패하면 안 됐습니다. 너무 많은 걸 걸었으니까요. 계약 3일 후 현장 첫 방문이 잡혔습니다. 사막 테스트 구역이었어요. 리야드에서 차로 2시간 거리. 새벽 5시 출발이었습니다. 차에는 저와 리암, 한스, 타나카가 탔어요. 한국팀 차량이 앞서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지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막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오전 7시 현장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 10여 개가 모래밭에 세워져 있었어요. 한국팀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어요. 중국이라면 건물을 지었겠죠. 한국은 간소했습니다. 김태준이 우릴 맞았어요. 환영합니다. 먼저 브리핑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벽에 모니터 6개가 걸려 있었어요. 모두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 온도 패턴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오전 6시 32도, 정오 52도, 오후 6시 48도, 밤 28도. 일교차가 24도였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지하 온도는 다릅니다. 김태준이 다음 그래프를 띄웠어요. 깊이 10m 35도, 20m 40도, 30m 45도. 깊을수록 올라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냉각하면 되잖아요. 김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냉각만으론 부족합니다. 습도 관리도 필요해요. 건조하면 장비 마모가 심하고 습하면 전기 개통이 위험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두 번째 문제, 모래 폭풍입니다. 김태준이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모래가 벽처럼 밀려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야가 제로였어요. 하루 평균 3시간, 연 150일 발생합니다. 작업 중단이 불가피해요. 타나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김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예측합니다. 기상 데이터 실시간 수집, 인공지능 분석, 3시간 전 경보. 그 시간에 중요 작업 마무리하고 대피합니다. 세 번째 문제, 지하수입니다. 김태준이 지도를 띄웠어요.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하수 출현 지점입니다. 총 17곳. 패턴이 없어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김태준이 설명했어요. 센서 500개 실시간 감지, 습도 상승 감지 즉시 알림, 자동 펌프 3분 내 가동, 방수병 6분 내 전개. 모두 검증됐습니다. 리암이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검증이요? 어디서요? 김태준이 밖을 가리켰어요. 저 밖에서요. 2년 동안요. 나가보시겠습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뜨거웠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8시인데 벌써 40도였습니다. 300m 떨어진 곳에 거대한 기계가 보였어요. 터널 보링 머신이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모래가 신발 안으로 들어왔어요. 불편했습니다. 한국 팀은 개의치 않았어요. 익숙한 듯 했습니다. 이서현이 앞장섰어요. 조심하세요. 모래 깊은 곳 있어요. 장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거대했어요. 높이 10m는 넘어 보였습니다. 표면이 특이했어요. 은색 코팅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40도 날씨인데 차갑다고요? 이서현이 설명했습니다. 열반사 코팅이에요. 태양열 90% 반사합니다. 내부 온도 상승을 막아요. 저는 놀랐어요. 이런 기술이 있었나요? 이서현이 웃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었어요. 2년 동안요. 내부 들어가 보시겠어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원했습니다. 온도계를 봤어요. 24도. 밖은 40도인데 안은 24도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한스가 물었습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어요. 3중 단열 시스템입니다. 외벽 열반사, 중간층 진공 단열, 내벽 냉각수 순환. 전력 소모는 기존 대비 30% 감소했어요. 습도는요? 타나카가 물었습니다. 50% 유지됩니다. 박준혁이 대답했어요. 제습기 자동 조절, 목표치 45에서 55 사이. 장비 수명 최적화돼요. 저는 장비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모니터, 제어판, 비상장비. 배치가 효율적이었습니다. 손 뻗으면 닿는 거리. 한스도 감탄했어요. 잘 설계됐네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뜨거움이 다시 엄습했어요. 저는 장비를 다시 봤습니다. 2년 동안 여기서 돌아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사막 한가운데서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굴착 테스트 보시겠습니까? 지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김태준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0분 후 장비가 가동됐습니다. 낮은 진동음이 들렸어요. 땅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떴어요. 굴진 속도 시간당 1.7m. 저는 계산했습니다. 하루면 40m 넘게 가는군요. 정확합니다. 김태준이 대답했어요. 평균 41m입니다. 세계 최고 기록이에요. 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막에서요? 믿기 어려운데요. 김태준이 기록을 보여줬어요. 243일 평균치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리암이 물었습니다. 고장률은요?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초기 17%, 현재 2.3%. 개선됐어요. 평균 수리 시간 45분입니다. 리암이 메모했어요. 저도 기록했습니다. 숫자가 완벽했어요. 1시간 동안 장비가 돌아갔습니다.
멈춤 없이요. 온도, 습도, 속도 모두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계속 봤습니다.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작업이 끝나고 이서현이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이서현이 굴삭 헤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해요? 네, 이서연이 대답했어요. 매일 점검합니다. 이상 있으면 바로 고쳐요. 작은 문제가 큰 사고됩니다. 그래서 매일 봐요. 저는 이서연의 손을 봤습니다. 젊은 여성의 손이 아니었어요. 현장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서연이 저를 봤어요. 현장이 답을 말해요. 서류는 참고해요. 땅이 진짜 말해줍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점심은 컨테이너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어요. 김치찌개, 밥, 반찬. 간단했습니다. 한국 팀과 함께 먹었어요. 그들은 빨리 먹었습니다. 대화도 적었어요. 효율적이었습니다. 식사 후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한스가 물었어요. 솔직히 묻겠습니다. 정말 성공할 자신 있어요? 김태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됐어요. 2년 동안 매일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망해요. 그래서 실패 안 합니다. 그 말에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어요. 오후 2시 리야드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한스가 말했어요. 인상적이긴 한데 여전히 불안해. 경험이 없잖아. 타나카도 동의했습니다. 실전은 달라요. 하지만 리암은 달랐어요. 클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완벽해요. 준비도 철저하고요. 하지만 한스 말도 맞아요. 실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적었어요. 장비, 데이터, 사람들. 특히 이서연의 손이 기억났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손. 현장이 답을 말한다던 그 목소리. 제 책상 포스트잇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는 거짓말 안 한다.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서류만으론 부족하다는 걸요. 현장이 진짜 답이었습니다. 이서연이 옳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의심을 거뒀습니다. 한국이 해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해낼 거라고요. 그들의 손이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2주 후 본격적인 굴착이 시작됐습니다. 사막 현장에 풀타임 감독단이 배치됐어요. 저와 리암, 한스가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타나카는 리야드 본부에 남았어요. 현장 베이스 캠프, 컨테이너 숙소가 제 집이 됐습니다. 좁았어요. 침대, 책상, 에어컨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한국 팀도 똑같은 곳에서 잤으니까요. 첫날 아침 5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기상 시간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국 팀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사막에서 체조라니. 저는 놀랐어요. 김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지켜봤습니다. 8분 동안 체조가 계속됐어요. 체계적이었습니다. 스트레칭, 관절 운동, 호흡. 모두 진지했어요. 체조가 끝나고 아침 조회가 시작됐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어요. 오늘 목표 굴진 42m. 안전 점검 3회. 모래폭풍 예상 시각 오후 2시. 그 전에 주요 작업 마무리. 팀원들이 복창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서현이 안전수칙을 낭독했어요. 1. 헬멧 착용. 2. 파트너 시스템. 3. 이상 즉시 보고. 4. 무리한 작업 금지. 모두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군대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자발적이었습니다. 오전 6시 작업 시작됐습니다. 장비가 가동됐어요.
저는 관제 컨테이너에 있었습니다. 모니터 12개가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했어요. 온도, 습도, 굴진 속도, 장비 상태. 모든 게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박준혁이 관제를 맡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굴진 속도 시간당 1.8m. 목표치였어요. 내부 온도 23도. 완벽했습니다. 습도 51% 이상 없었어요. 오전 9시 이상 신호가 떴습니다. 집안 밀도 변화 감지. 박준혁이 즉시 작업을 멈췄어요. 김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김태준이 달려왔어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안반층 예상보다 3m 깊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설계도랑 다릅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 샘플링 필요해요. 즉시 팀 투입하세요. 10분 후 이서연이 장비에 들어갔습니다. 샘플링 드릴을 가지고요. 저는 모니터로 지켜봤어요. 이서현이 안반을 직접 뚫고 있었습니다. 샘플을 채취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암석 샘플이 있었어요. 분석실 컨테이너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이서현이 샘플을 현미경에 올렸습니다. 화면에 암석 구조가 나타났어요. 밀도, 성분,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15분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화강암 밀도 2.7. 이서현이 말했습니다. 설계도는 2.4였어요. 차이가 크네요. 김태준이 계산했습니다. 굴삭각도 조정 필요합니다. 3도 상향. 즉시 조정됐습니다. 장비 각도가 바뀌었어요. 다시 작업 시작했습니다. 굴진이 재개됐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15분 만에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해결했어요. 빨랐습니다. 한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빨리 결정해도 돼? 위험하지 않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샘플 분석이 정확하면 괜찮아요. 데이터가 뒷받침하니까요.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국팀은 교대로 먹었어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식사, 절반은 작업. 효율적이었어요. 저는 김태준과 함께 먹었습니다. 아까 샘플링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빨랐어요. 김태준이 대답했어요. 현장에선 속도가 생명입니다. 늦으면 비용이 늘어요. 그래서 즉시 대응해요. 설계도랑 다른 경우 많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 다릅니다. 땅은 도면대로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정해야 해요. 서류는 참고일 뿐이에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서류는 참고일 뿐. 저는 서류를 절대로 믿었어요. 하지만 김태준은 땅을 믿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저는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오후 1시 모래폭풍 경보가 울렸습니다. 예상 시각보다 1시간 빨랐어요. 김태준이 즉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인원 컨테이너로. 장비 긴급 정지. 외부 작업 중단. 팀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5분 만에 전원 대피했습니다. 저도 컨테이너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커졌습니다. 창문으로 봤습니다. 모래가 벽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시야가 제로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저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끔찍하네. 3시간 동안 폭풍이 계속됐습니다. 컨테이너가 흔들렸어요. 모래가 벽을 두드렸습니다. 소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침착했어요.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당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후 4시 폭풍이 그쳤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장비 위에, 컨테이너 옆에, 도로 위에. 모든 게 모래였어요. 청소가 필요했습니다. 한국팀이 즉시 움직였어요. 삽과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모래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도 돕고 싶었습니다. 삽을 빌렸어요. 함께 작업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모래가 무거웠습니다. 1시간 만에 땀범벅이 됐어요. 이서현이 제 옆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빨랐어요.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매번 이래요? 폭풍 올 때마다요? 이서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상이에요. 익숙해요. 2시간 후 청소가 끝났습니다. 작업 재개됐어요. 장비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연 시간 총 5시간. 하지만 김태주는 여유로웠어요. 예상 범위입니다. 밤 작업으로 만회 가능해요. 저녁 7시 1일 결산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굴진거리 38m, 목표 42m 대비 마이너스 4m. 모래폭풍 영향. 내일 만에 계획 수립. 김태준이 발표했어요. 팀원들이 메모했습니다. 이상사항. 안반층 3m 오차. 즉시 조정 완료. 추가 문제 없음. 안전사고 제로. 박준혁이 보고했습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목표 45m. 오늘 부족분 만회. 모래폭풍 예상 없음. 전력 투입. 김태준이 마무리했습니다. 모두 파이팅. 팀원들이 박수쳤어요. 회의 후 저는 리암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막 밤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리암이 말했습니다. 클레어, 솔직히 말해봐.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하늘을 보며 대답했어요. 놀랍습니다. 체계적이고 빠르고 정확해요. 하지만 뭔가 달라요. 우리랑요? 리암이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서류를 믿어요. 도면, 계획, 매뉴얼. 그게 기준이죠. 하지만 한국팀은 달라요. 땅을 믿습니다. 현장을요. 서류는 참고일 뿐이에요. 오늘 안반층 오차 봤죠? 즉시 샘플링하고 조정했어요. 우리였으면 본부 보고하고 승인 받고 했을 거예요. 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속도 차이야.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 저는 대답했어요. 데이터가 정확하면 괜찮아요. 샘플 분석 봤죠? 정밀했어요. 숫자가 뒷받침하니까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 책상 포스트잇, 서류는 거짓말 안 한다. 여전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서류만으론 현장을 못 이겨요. 땅이 진짜 답을 말하니까요. 이서연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게 뭔지요. 저는 사무실에서 숫자를 봤어요. 한국팀은 사막에서 땅을 봤습니다. 그 차이가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제 오만을 깨뜨린 거였어요. 2주 후 첫 번째 마일스톤이 도래했습니다. 10km 관통. 기념 행사가 계획됐어요. 사우디 교통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알파하드 차관도 왔어요. 오전 10시 방문단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차량 10대가 사막에 줄지어 섰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대부분 사우디 고위 관료들이었어요. 한국팀이 맞이했습니다. 김태준이 앞장섰어요. 환영합니다. 김태준이 인사했습니다. 10km 관통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일행이 관제실로 이동했어요. 모니터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총 굴진 거리 10.3km. 평균 속도 하루 41m. 무사고 23일. 알파하드 차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계획보다 빠르군요. 김태준이 대답했어요. 날씨가 도와줬습니다. 모래폭풍이 예상보다 적었어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앞으로가 더 어렵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터널 보링 머신 앞에 단상이 설치돼 있었어요. 기념식을 위한 거였습니다. 의자가 50개 놓여 있었어요. 방문단과 한국팀, 그리고 저희 감독단이 앉았습니다. 알파하드 차관이 연단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10km 관통, 세계 최고 난이도 사막에서 이뤄낸 성과예요. 한국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166km가 남았어요. 함께 완주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박수가 나왔습니다. 김태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사우디 현지팀의 도움이 컸어요. 특히 압둘라 씨와 파티마 씨, 그리고 모든 현지 스태프에게 감사드립니다. 김태준이 손짓했습니다. 2명의 젊은 사우디인이 일어났어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25쯤 돼 보였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오늘 기념 버튼을 압둘라 씨가 누르겠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어요. 압둘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상징입니다. 압둘라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그냥 보조 인력입니다. 장비 청소하고 자재 나르는 일만 했어요. 제가 버튼을 눌러도 되나요? 김태준이 압둘라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도 못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우디 것입니다. 당신이 눌러야 해요. 압둘라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천히 버튼 앞으로 걸었어요. 붉은 버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압둘라가 손을 뻗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장비가 가동됐어요. 굉음과 함께 굴삭이 시작됐습니다. 모두 박수쳤어요. 압둘라가 울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친 듯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팀은 버튼을 현지인에게 넘긴 거예요. 자기들 성과를 과시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안 그랬습니다. 파트너로 대했어요. 식이 끝나고 저는 압둘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해요. 압둘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에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압둘라가 대답했어요. 건설 노동자였어요. 평생 남의 밑에서 일했죠. 저한테 말했어요. 너는 기술 배워라. 그래야 대접받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어요. 하지만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한국팀이 저를 뽑아줬어요. 압둘라가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청소만 했어요. 하지만 이서연 씨가 장비 다루는 법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보조기사예요. 다음 달엔 정기사 시험 봅니다. 꿈만 같아요. 저는 압둘라 손을 잡았습니다. 잘할 거예요. 압둘라가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저희를 사람으로 봐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후 방문단이 장비 내부를 견학했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갔어요. 알파하드 차관이 감탄했습니다. 외부는 50도인데 여기는 24도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서연이 설명했습니다. 3중 단열 시스템입니다. 열반사 코팅, 진공층, 냉각수 순환. 전력 소모는 기존 대비 30% 감소했어요. 효율적입니다. 습도는요? 한 관료가 물었어요. 50% 유지됩니다. 이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제습기 자동 조절이에요. 장비 수명 최적화돼요. 고장률도 낮아집니다. 인상적이군요. 차관이 말했어요. 기술이 뛰어나요. 이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보다 태도예요. 매일 점검하고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고 즉시 대응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견학이 끝나고 만찬이 준비됐습니다. 사우디 전통 음식이었어요. 양고기, 쿠스쿠스, 대추. 한국 팀과 방문단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알파하드 차관이 김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물을게요. 처음 선정됐을 때 불안하지 않았어요? 경험 없는 팀이라고 많이들 말했거든요. 김태준이 와인 잔을 내려놓았어요. 불안했습니다. 김태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매일 밤 잠이 안 왔어요. 실패하면 어쩌나. 회사 망하면 어쩌나. 직원들은 어쩌나. 그런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두려움을 준비로 바꿨어요. 2년 동안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준비가 지금을 만든 거군요. 김태준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팀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매일 사막에서 땀 흘린 사람들이요. 이서현, 밤새 장비 점검했어요. 박준혁, 모래 폭풍에도 샘플링했죠. 압둘라, 새벽 4시부터 청소했습니다. 파티마, 식사 준비하며 우리 돌봐줬어요. 이 모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저는 그냥 조율했을 뿐입니다. 팀원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도 박수쳤어요. 리암도 한스도 박수했습니다. 김태준의 말에는 진심이 있었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서현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축하해요. 10km예요. 이서현이 웃었습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166km 남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이서현이 하늘을 봤어요. 불안하죠. 매일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압둘라 같은 사람들이 저희를 믿고 있거든요. 압둘라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이서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둘라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5년 전에요. 건설 현장 사고였어요. 안전 장비 없이 일하다가요. 그래서 저희가 더 조심해요. 이서현이 계속했습니다. 압둘라가 다치면 안 돼요. 누구도 다치면 안 됩니다. 그게 저희 일이에요. 사람 지키는 거요. 저는 이서현을 봤습니다. 29 젊은 여성이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했죠. 저는 그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본 것. 버튼을 압둘라에게 넘긴 한국팀. 파트너로 대하는 태도. 사람을 지키는 책임감. 그리고 김태준의 말,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모두가 만들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팀의 강점이 뭔지요. 기술이 아니었어요. 태도였습니다. 동맹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사우디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봤습니다. 압둘라를 노동자가 아니라 동료로 대했어요. 그게 10km를 가능하게 한 겁니다. 3주 후 50km 지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전 8시 12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관제실로 뛰어갔어요. 박준혁이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준도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죠? 지하 공동 감지됐습니다. 박준혁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전방 15m, 폭 30m, 높이 추정 12m. 규모가 큽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공동이요? 즉시 굴착 중단됐습니다. 김태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팀 전원과 저희 감독단이 모였습니다. 김태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방에 거대한 빈 공간 있어요. 지질 조사에 없던 겁니다. 우회 가능합니까? 한스가 물었습니다. 김태준이 지도를 펼쳤어요. 가능해요. 하지만 2주 지연됩니다. 계약 기한 넘어가요. 한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쩌죠? 직진 옵션도 있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임시 교량 구조물 설치하고 통과합니다. 위험하지만 가능해요. 리암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이서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회하면 비용도 늘고 시간도 늘어요. 사우디한테 피해예요. 직진이 맞습니다. 한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임명이 걸렸어요. 김태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투표하죠. 우회냐 직진이냐? 팀원들이 손을 들었어요. 직진 6표, 우회 2표. 직진으로 결정됐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계획 수립이 시작됐습니다. 이서현이 설계를 맡았어요. 임시 교량 구조, 하중 계산, 안전율. 3시간 만에 도면이 나왔습니다. 김태준이 검토했어요. 승인했습니다.
즉시 작업 시작하세요. 오후 1시 작업 투입됐습니다. 이서현이 장비에 들어갔어요. 공동 입구까지 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지켜봤어요. 카메라가 공동 내부를 비췄습니다. 컴컴했어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거대한 빈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바닥은 울퉁불퉁했습니다. 이서현이 보고했어요. 공동 확인했어요. 규모 예상대로입니다. 교량 설치 시작합니다. 자재가 투입됐습니다. 강철 빔, 볼트, 용접 장비. 이서현과 박준혁이 직접 조립했어요. 저는 안전 모니터를 맡았습니다. 산소 농도, 온도, 구조 안정성. 모든 걸 체크했어요. 4시간 동안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공동 내부 온도가 48도였습니다. 습도는 70%. 숨쉬기도 힘든 환경이었어요. 오후 5시 교량 설치 완료됐습니다. 하중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무게추를 올려놓고 흔들어 봤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견고했습니다. 이서현이 밖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새빨갰습니다. 탈진 직전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서현이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성공했어요. 저는 이서현의 손을 봤습니다. 물집이 생겨 있었어요. 장갑도 찢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장비 통과가 시작됐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교량 위를 지나갔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삐걱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김태준이 팀원들을 껴안았어요. 이서현이 울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주일 후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오전 6시 40분 또 다른 경보가 울렸습니다. 지하수 유입 감지. 저는 관제실로 달려갔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습도가 급상승하고 있었어요. 50%에서 70%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하수입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전방에서 스며들고 있어요. 유입량 분당 30리터 추정. 김태준이 즉시 대응 명령을 내렸습니다. 펌프 가동, 방수벽 준비, 인원 대기.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센서 고장이었습니다. 수동 작업이 필요했어요. 김태준이 팀원들을 봤습니다.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서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준혁도 손을 들었어요. 같이 가죠.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48시간 안에 못 막으면 터널 보링 머신 매몰돼요. 두 사람이 장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지켜봤어요. 내부 습도 85%, 온도 50도. 지옥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이서현과 박준혁이 방수복을 입었어요. 산소통을 맸습니다. 작업 시작했습니다. 물이 벽에서 스며나오고 있었어요. 이서현이 방수제를 뿌렸습니다. 박준혁이 펌프를 설치했어요. 하지만 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속도가 빨랐어요. 30분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더 오래는 못 버텼어요. 너무 뜨거웠거든요. 이서현이 나왔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제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서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들어가야 해요.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이서현이 저를 봤어요. 안 하면 장비가 묻혀요. 2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요. 해야 해요. 박준혁이 나왔습니다. 역시 탈진 상태였어요. 김태준이 다른 팀원을 투입했습니다. 교대로 계속 작업했어요. 12시간 동안요. 밤 8시 드디어 물이 멈췄습니다. 방수벽이 작동했어요. 펌프가 물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습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85%에서 70%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성공입니다. 박준혁이 보고했어요. 물 유입 차단 완료. 펌프 정상 작동 중.
예상 배수 시간 18시간. 모두 주저앉았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이서현이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고했어요. 이서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저는 이서현을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이서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 했어요. 우리가 하자고 했으니까요. 끝까지 책임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제 노트에 긴 글을 썼습니다. 오늘 본 것들. 지하 공동에서 목숨 걸고 교량 설치한 이서현. 지하수와 싸운 박준혁. 48시간 동안 교대로 들어간 팀원들. 그리고 한마디 우리가 하자고 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팀은 다르다는 걸요. 위기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그게 진짜 프로였습니다. 그게 이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제 책상 포스트잇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는 거짓말 안 한다. 맞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서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이었어요. 각오였습니다. 그게 숫자보다 강했어요. 두 번의 위기를 넘긴 후 현장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사우디 현지 인력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한국팀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하 공동과 지하수 위기를 보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압둘라가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서현에게 배운 걸 다른 현지 인력에게 가르쳤어요. 장비 점검법, 안전수칙, 효율적인 동선. 하나씩 전파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사우디 현지 인력 20명이 한국 팀과 함께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사막 한가운데서요. 압둘라가 앞에서 구령을 외쳤어요. 하나, 둘, 셋, 넷.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김태준에게 다가갔어요. 저들이 언제부터 저랬어요?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2주 전부터요. 압둘라가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 했는데 점점 늘었어요. 이제 전원이 해요. 체조가 끝나고 아침 조회가 열렸습니다. 김태준이 오늘 목표를 말했어요. 굴진 43m, 안전점검 4회, 모래폭풍 예상 없음. 압둘라가 통역했습니다. 사우디 인력들이 복창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압둘라가 추가로 말했어요. 오늘 파티마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한국팀과 사우디 인력이 함께 박수쳤습니다. 파티마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생일을 챙기다니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관제실에 있었어요. 모니터로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한국팀과 사우디 인력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같은 작업복, 같은 헬멧, 같은 동선. 하나의 팀이었어요. 리암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클레어, 이거 봤어? 뭘요? 제가 물었어요. 리암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압둘라, 한국팀 방식 그대로 하고 있어. 점검 순서, 기록 방법, 전부 똑같아.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서현이 가르쳤어요. 압둘라가 빠르게 배웠고요. 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 이전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네. 인상적이야. 오전 10시, 안전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장비각 부분을 확인했어요. 압둘라가 따라다니며 메모했습니다. 이서현이 설명했어요. 여기 볼트 조임 확인, 여기 유압 압력 체크, 여기 온도 측정. 압둘라가 하나씩 따라했어요. 점검이 끝나고 압둘라가 혼자 한 번 더 돌았습니다. 배운 걸 복습하는 거였어요. 저는 지켜봤습니다. 정확했어요. 순서도 맞고 방법도 맞았습니다. 이서현이 옆에서 지켜보다 엄지를 들어올렸어요. 압둘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컨테이너에서 함께 먹었어요. 한국 음식과 사우디 음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옆에 후무스가 있었어요. 비빔밥 옆에 팔라펠이 놓였습니다.
문화가 섞이고 있었어요. 파티마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생일 케이크였어요.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불을 붙였어요. 모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가 섞였어요. 파티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생일은 처음이에요. 파티마가 말했어요. 회사에서 생일 챙겨준 적 없었거든요. 항상 혼자였어요. 오늘은 가족 같아요. 김태준이 파티마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국에서든 사우디에서든요. 오후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저는 한스와 함께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각 구역을 점검했습니다. 한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클레어, 저것 좀 봐. 사우디 인력들이 안전 표지판을 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 이중 표기였어요. 위험, 진입금지, 안전모 착용. 깔끔했습니다. 한스가 물었어요. 누가 시킨 거야? 압둘라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어요.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왜 필요했어요? 한스가 물었습니다. 압둘라가 설명했어요. 한국 형들이 안전 강조하잖아요.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아랍어 표지판이 없어서 헷갈렸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서 같이 적었고요. 한스가 저를 봤습니다. 자발적이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화가 전염되는 거예요. 좋은 방식이 퍼지는 겁니다. 오후 4시 리암이 저를 불렀습니다. 클레어, 이것 좀 봐. 보험 리스크 재산정 결과야. 화면을 봤어요. 숫자가 놀라웠습니다. 사고율 예상치 5.5%에서 2.1%로 하향. 프리미엄 30% 감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암이 설명했어요. 현장 데이터 분석했어. 안전 교육 빈도, 점검 철저도, 사고 대응 속도. 모두 업계 최상이야. 특히 현지 인력 기술 수준이 급상승했어. 압둘라 같은 사람들 덕분이야. 사전 훈련이 효과를 본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리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지식 이전도. 한국 팀이 노하우를 숨기지 않고 가르쳤어. 그게 전체 안전도를 높였어. 보험사 입장에선 최고야. 저녁 식사 후 김태준이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우디 인력 3명을 한국 본사로 보냅니다. 2주간 기술 연수예요. 압둘라, 파티마, 그리고 무함마드. 축하합니다. 세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압둘라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를 한국에요?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네, 부산 본사예요. 최신 장비 보고 엔지니어들 만나고 배우고 오세요. 비용은 회사 부담이에요. 파티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꿈만 같아요. 저 같은 여자가 해외 연수를 가다니요. 김태준이 파티마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은 자격 있어요.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무함마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희는 그냥 보조 인력인데요. 김태준이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당신들은 파트너예요. 같이 이 프로젝트 만들고 있어요. 당신들이 성장하면 프로젝트도 성공해요.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압둘라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해변가 모래밭에 앉아서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압둘라가 말했어요. 클레어,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한국 사람들 무서웠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압둘라가 대답했어요.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기계처럼 일 시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달랐어요. 압둘라가 계속했습니다. 이서연 누나가 저한테 물었어요. 꿈이 뭐냐고요? 저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겠대요. 매일 1시간씩요. 2개월 동안 배웠어요. 압둘라가 말했습니다. 장비 원리, 안전 관리, 문제 해결. 이서연 누나는 제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했어요. 짜증 한 번 안 냈어요. 이제 저 전기사 시험 볼 수 있어요.
합격하면 월급 2배예요. 그리고 한국 연수요. 압둘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거예요. 해외 나가서 기술 배우는 거. 아버지는 못 이뤘어요. 제가 이루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 덕분에요. 저는 압둘라 손을 잡았습니다. 잘할 거예요. 압둘라가 저를 봤어요. 클레어,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거 알아요? 뭐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압둘라가 대답했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봐요. 압둘라가 말했습니다. 다른 회사는 우릴 도구로 봤어요. 일 시키고 임금 주고 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생일 챙기고 꿈 물어보고 가르쳐줘요. 우리 성장을 원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압둘라 말이 맞았어요. 한국 팀은 정말 달랐습니다. 기술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태도를 나눴습니다. 문화를 전했어요. 사람을 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리암과 한스를 불렀습니다. 보고서 작성 회의였어요. 리암이 말했어요. 현재까지 진행률 63%. 계획 대비 1주 앞서 있어. 안전사고 제로. 예산 이행률 98%. 완벽해. 한스가 추가했습니다. 기술 수준도 인상적이야. 특히 현지 인력 역량 향상이 눈에 띄어. 압둘라 같은 경우 이재준 엔지니어 수준이야. 놀라워. 제 의견은요? 리암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문화 이식이에요. 한국 팀은 기술만 준 게 아니라 방식을 가르쳤어요. 안전 문화, 책임감, 협력 정신. 그게 남을 거예요. 프로젝트 끝나도요? 한스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압둘라는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이렇게 일할 거예요. 배운 걸 전파할 거고요.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176km 터널보다 더 중요한 거죠. 리암이 메모했습니다. 보고서에 넣을게. 지식 이전 성공 사례로. 한스도 동의했어요. 유럽연합 규제 당국도 좋아할 거야. 지속 가능성이 증명됐으니까. 그날 오후 저는 이서연을 찾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압둘라한테 잘해줘서요. 이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뭐요? 압둘라가 잘한 거예요.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도 가르쳐준 건 당신이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서연이 웃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압둘라는 동료예요. 동료 성장하면 팀도 강해져요. 모두에게 이득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서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아요. 자원도 없고요. 혼자선 못해요. 함께해야 살아남아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기술도 노하우도.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저는 이서연 말을 곱씹었습니다. 작아서 나눈다. 역설적이었어요. 큰 나라는 독점합니다. 작은 나라는 공유해요. 어느 게 더 강할까요? 지금 보니 명확했습니다. 공유가 이겼어요. 6개월 후 176km 최종 지점. 완공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마지막 굴진이 시작됐어요. 남은 거리 5m. 모두 관제실에 모였습니다. 사우디 고위 관료들, 한국 본사 임원들, 현지 언론. 긴장감이 흘렀어요. 김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굴진 시작합니다. 압둘라, 버튼 부탁해요. 압둘라가 앞으로 나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장비가 움직였습니다. 굉음이 울렸어요. 모니터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4m, 3m, 2m, 1m. 0. 관통 완료. 환호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압둘라가 울고 있었습니다. 파티마도 울었어요. 한국 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6개월의 여정이 끝난 겁니다. 하지만 한국 팀 반응이 달랐어요. 환호는 잠시였습니다.
김태준이 즉시 말했어요. 최종 안전 점검 시작합니다. 전 구간 확인 후 공식 완공 선언하겠습니다. 환호가 멈췄습니다.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비로 들어갔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들고요. 저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끝났는데도 일을 하다니요. 이 시간 동안 점검이 계속됐습니다. 모든 구간을 다시 확인했어요. 구조 안정성, 배수 시스템, 안전장치.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점검 완료 보고가 나왔어요. 전 구간 이상 없음. 박준혁이 발표했습니다. 구조 안정성 100%. 안전 기준 모두 충족. 공식 완공 가능합니다. 그제야 진짜 환호가 터졌어요. 알파하드 차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세계 최악 조건 사막에서 176km 관통. 한국팀이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계획보다 2주 빨랐습니다.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예산은 3% 절감됐어요. 안전사고 제로. 현지 인력 30명이 엔지니어로 성장했습니다. 이보다 완벽할 수 없어요. 김태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사우디 팀과 함께 이뤘어요. 압둘라, 파티마, 무함마드. 모든 현지 스태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압둘라가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는 말이 없습니다. 감사만 전하고 싶어요. 한국 형들, 누나들. 저희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꿈 이루게 해줘서 고마워요. 목이 메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남의 밑에서 일했어요. 압둘라가 계속했습니다. 대접받지 못했어요. 저는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동료로 대했어요. 이제 저도 엔지니어예요. 아버지 꿈을 이뤘어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파티마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어요. 배울 기회도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어요. 이서연 언니가 가르쳐줬어요. 이제 저도 기술자예요. 제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됐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터널 뚫은 것보다 사람 키운 게 더 큰 성과구나. 한국팀이 남긴 건 콘크리트가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사우디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나왔어요. 양고기와 불고기, 쿠스쿠스와 비빔밥. 문화가 완전히 섞였습니다. 알파하드 차관이 건배를 제의했어요. 한국팀과 사우디팀, 완벽한 파트너십의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어요. 리암과 한스도 함께 했습니다. 리암이 제게 속삭였어요. 클레어, 솔직히 처음엔 안 될 줄 알았어. 한국팀 너무 작아 보였거든. 저도 그랬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틀렸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중요했어요. 한스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기술도 놀라웠지만 태도가 더 인상적이었어. 사람 대하는 방식. 압둘라 같은 현지 인력 키운 거. 그게 진짜 차이였어. 만찬 후 저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막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처음 왔을 때와 같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가방에서 포스트잇을 꺼냈습니다. 서류는 거짓말 안 한다. 8년 전에 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부족하다는 걸요. 펜을 꺼냈습니다. 문장을 고쳤어요. 서류는 참고 답은 현장. 이서연 말이 맞았습니다. 땅이 진짜 답을 말해요. 사람이 증명합니다. 숫자는 그걸 뒷받침할 뿐이에요. 김태준이 옆에 왔습니다. 뭐 하세요? 제가 포스트잇을 보여줬어요. 제 신조를 바꿨어요. 김태준이 읽었습니다. 좋네요. 진실이에요. 김태준 씨. 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김태준이 물었어요. 가르쳐줘서요. 진짜 프로가 뭔지.
김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현장이 가르쳤어요. 처음 한국팀 봤을 때 비웃었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장비도 별로고 경험도 없고. 안 될 줄 알았어요.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유명하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틀렸어요. 제가 계속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준비가 중요했습니다. 당신들은 2년을 바쳤어요. 300억을 걸었고요. 그 절실함이 이겼어요. 김태준이 사막을 봤습니다. 한국은 작아요. 자원도 없고요. 그래서 준비해야 해요. 최고가 돼야 기회가 오니까요. 기회 오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선 못해요. 김태준이 계속했습니다. 압둘라, 파티마 없었으면 우리도 못했어요.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나누는 거죠. 그래야 모두 성장해요. 저는 김태준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작지만 준비되고 약하지만 함께하고 조용하지만 결과로 말하는 나라. 그게 176km를 가능하게 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출국 준비를 했습니다. 6개월 체류가 끝났어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엔 많은 걸 담았습니다. 공항 가는 차에서 마지막으로 현장을 봤어요. 터널 입구가 보였습니다. 6개월 전엔 없던 겁니다. 이제 176km가 뚫려 있었어요. 한국 팀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압둘라가 배웅 나왔어요. 클레어, 잘 가요. 또 만나요. 저는 압둘라를 껴안았습니다. 꼭 엔지니어 돼요. 압둘라가 웃었어요. 될 거예요. 한국 형들 가르쳐 줬으니까요. 리야드 공항 도착,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돌아보니 한국 팀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준, 이서현, 박준혁. 저를 배웅하러 온 거였어요. 안녕히 가세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잘 지내세요. 저는 그들과 악수했어요. 한 명씩요. 김태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이서현의 손엔 여전히 굳은 살이 있었어요. 박준혁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모두 현장의 손이었어요. 다시 만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꼭요. 이서현이 웃었어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부산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갈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하며 사막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176km 터널이 있었어요. 보이진 않았지만 존재했습니다. 한국의 흔적이었어요. 런던 도착,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책상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서류는 참고 답은 현장.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왜 바꿨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배웠으니까요. 보고서를 썼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최종 평가. 60페이지였어요.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판했습니다. 작다고 무시했고 경험 없다고 비웃었고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크기로 재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재야 해요. 작은 땅, 큰 마음. 자원은 없지만 준비는 완벽하고 유명하진 않지만 실력은 최고이고 조용하지만 결과로 말합니다. 2년 준비, 300억 투자, 계약도 전해요. 지하 공동에서 목숨 건 작업, 지하수와 싸운 48시간, 현지 인력 30명을 엔지니어로 키움. 이게 한국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 이익이 아니라 동맹,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그게 176km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오만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목격했습니다. 세계 최악의 땅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를요. 압둘라의 눈물, 파티마의 꿈, 이서현의 굳은 살, 김태준의 책임감. 그게 한국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가르쳐줘서요. 진짜 프로가 뭔지, 진짜 동맹이 뭔지, 진짜 강함이 뭔지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럽연합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발표 요청이었습니다. 브뤼셀 본부 각국 대표들 앞에서요. 브뤼셀 도착 회의장은 가득 찼습니다. 200명 넘는 청중이었어요. 각국 인프라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랐어요. 사우디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팀 이야기를요. 2년 준비, 위기 대응, 사람 키우기.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청중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마무리했어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크기가 아니라 준비를, 명성이 아니라 실력을, 독점이 아니라 공유를요. 한국이 증명했어요. 작아도 이길 수 있다는 걸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대표가 물었어요. 한국 방식을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뒤처져요. 회의 후 여러 나라에서 협력 제안이 왔어요. 한국팀 소개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김태준에게 연락했어요. 유럽에서 당신들 찾아요.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준비부터 하겠어요. 항상 그랬듯이요. 1년 후 저는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K엔지니어링 본사였어요. 김태준이 맞아줬습니다. 환영해요, 클레어.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사진들이었어요. 압둘라 사진도 있었어요. 엔지니어 자격증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합격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등으로요. 지금 사우디 다른 프로젝트에서 팀장하고 있어요. 파티마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학교 강사 됐어요. 김태준이 대답했어요. 여성 엔지니어 양성하고 있어요. 벌써 제자가 50명이래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에 이서연을 만났습니다. 해운대 해변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연이 물었어요. 사우디 생각나요? 매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6개월이었어요. 저도요. 이서연이 웃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압둘라 성장하는 거 보고 파티마 꿈 이루는 거 보고. 그게 제일 기뻤어요. 저는 이서연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여전했어요. 다음 프로젝트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서연이 대답했어요. 칠레 안데스 산맥이요. 고도 4,000m 터널이에요. 또 어려워요. 하지만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그랬듯이요. 저는 이서연을 봤습니다. 여전히 도전하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작지만 멈추지 않는 나라. 조용하지만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 부산을 떠나기 전 항만을 봤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크레인이 일했습니다. 배들이 드나들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막 터널처럼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비밀이 뭔지요. 멈추지 않는 거였어요. 작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계속 나아갑니다. 준비하고 도전하고 증명해요. 그게 한국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책상 포스트잇을 봤어요. 서류는 참고 답은 현장.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문장이 제 전부예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클레어, 변했어. 뭐가 달라진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배웠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고 명성이 아니라 준비고 말이 아니라 결과라는 걸요. 누구한테 배웠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한국한테요. 작은 나라, 큰 마음을 가진 나라한테요.